안녕하세요. 승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최근에 한국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 관계에서 경제적인 부분, 관세 협상과 기타 안보, 국방, 그 외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홀대 내지는 속상한 거죠. 국민 입장에서. 국가 대 국가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트럼프 내각이 많이 표하고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모름지기 한 국가가 세계 무대에 설 때는 나름의 아젠다 또는 의제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화두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 시절에 인도 태평양 시대의 출발이라고 하는 세계 무대에서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아젠다를 구축을 하고 세계 무대에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G2 국가로서 미국에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그런 존재감으로 지속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오고 있죠. 이유는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외환보유고 14, 5위까지 보면 유럽의 국가가 없어요. 그 정도로 성장이 멈췄고 가난하게 된 건 맞습니다. 그것이 인권과 환경,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물론 일정 부분 정책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도 봐집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정책, 이민자 정책 이런 것들은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프랑스가 국가부채 5천조로 몸살을 앓고 있죠. 프랑스는 GDP가 한국보다 1조 1천억 달러 많습니다. 한 2조 9,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이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되죠. 이유도 영국이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하면서 구심점이 좀 약해졌고 결속력이 흔들린 건 맞습니다. 문제는 EU만의 세계 무대에서 중심이 돼서 갖고 가는 의제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 미국을 상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는 세 가지를 중요시하죠. 관세, 이민자 정책, 감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재정 적자, 부채 이자 감소, 무역 적자 이 세 가지 적자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결국은 원유의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원유 가격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원유를 더 생산을 해야 되는데,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친미 정권을 만든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원유 생산량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럼 원유 가격이 더 싸지고 물가도 조금 잡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저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죠. 그 자리에서 안미 경중의 시대는 지속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안 하겠다,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는 이러한 의제를 가지고 세계의 무대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모더니즘이 1920년까지 오고 192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이 상당히 패러다임으로 왔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도 지금의 그 세계의 전체적인 어떤 정서나 감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모더니즘의 획일적, 그러니까 이성을 중심으로 한 획일성을 문제를 제기하고 주체로서의 자아, 그리고 경계인을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주의를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양성. 그런데 지금 트럼프 내각이 하는 여러 가지 외교나 경제 전반적인 국방 안보 이런 부분들이 자유를 무너뜨렸잖아요. 자유무역을 무너뜨렸고, 세계 경찰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이 있는 곳은 가서 실질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가자지구라든가 파나마우나 그린란드, 그리고 이란,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미국의 중심으로 한 획일성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한국 외교가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에 현대자동차하고 LG에너지 솔루션 합작으로 배터리 공장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475명이 단속이 됐고 구금이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300분 정도가 한국인 근로자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한국 외교부의 통보 없이
그렇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 때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고, 지금 트럼프는 화석연료를 쓰자는 입장이니까요. 이민자, 불법 이민자. 미국이 비자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단기 비자 비원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법 이민의 행태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라고 해서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공장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구금을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국을 함부로 좀 대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한국 외교가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저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화두를 던질 필요가 있다, 세계 무대에.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세계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보편적 미래, 그런 세계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외교도 그런 표현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연설을 하셨으면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좀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12 정도의 경제 대국인데 이렇게 홀대받는 것은 750조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속상하고요. 저는 동영상을 유튜브 1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한 4, 5일 지나서 그런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강한 미국은 누군가의 희생이 따른다. 희생이 지금 다 따르고 있죠. EU나 관세를 다 적용받는 국가들,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몰아붙이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외교적인 화두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의제를 던져서 주도적인 외교의 중심에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1시간 남겨놓고 2시간 남겨놓고인가요?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숙청은 누가 하고 있어요? 일기 때 자신의 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튼을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숙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숙청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19개 주의 연방군을 투입을 시키지 않습니까? 국내의 질서를 위해서. 그게 혁명 아닙니까? 연방군 주에서는 원하지 않잖아요. 주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경찰력으로. 그런데 트럼프가 본인이 연방군을 투입을 한다는 게 뭡니까? 본인이 혁명하는 거 아니에요. 숙청과 혁명은 본인 트럼프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뭐 물론 마약 관련돼서 명분으로 그렇게 지금 전쟁 상황까지 와 있는데 결국은 원유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또 힘이 없어 보이니까 함부로 대하고, 그나마 모아놓은 저금통을 다 포개서 가지고 와라, 1원짜리 하나까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미국한테 그렇게 대우를 받을 정도로 서운하게 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계 각곳에 국지전이 있을 때 같이 동맹으로 참여를 했고, 누구보다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미국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제조업의 공동화, 산업이 공동화될 정도로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례한 대우를 받고 국민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트럼프 내각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적인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마련을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잖아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재하고 규제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대응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주도권을 갖고 와야 돼요. 의제를 던져야죠. 세계 무대. 그런 전체적인 세계사의 흐름에서 한국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가 고민을 각계각층, 특히 학계에서는 더 조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정치가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여당 대표가 악수를 하지 않겠다. 그런 말 자체가 나온다는 것이 정치가 실종된 거 아닙니까? 참 우리 한국 정치가 너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성 관련된 문제가 돼도 되고, 주식 관련된 문제가 돼도 되고, 이렇게 국민들이 좀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정치가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게 우리 국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정 부분의 다툼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야 발전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갈등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 결국은 국민이 피해보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영을 세워야 된다. 영이 서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가. 국민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 상당히 지식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고 그것이 하나의 국력이 될 수 있게 모으시는 과정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 거시적인 부분이나 미시적인 부분 여러 레거시 미디어나 대한 미디어에서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부채가 역습하는 거 아닙니까? 자산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 때 양적 완화된 부분이 부채로 남고 그것이 자산을 쪽으로 다가서 자산의 거품이 꼈고 그러니 부채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미국이 지금 부채에 대한 이자 때문에 관세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재정 적자도 있지만 금리를 내려서 부채 이자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코로나19 때 양적 완화로 고물가가 발생했죠.
그리고 고금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물가에서 고용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국도 외국으로 지금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용의 충격, 쇼크가 세계를 한번 또 쓰나미처럼 휩쓸고 지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닙니까? 물가의 문제에서 고용으로 지금 넘어오는 단계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침체로 저성장기에 가는 악순환이 예상이 돼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일정 부분 국가 주도의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 6개월간의 무정부 상태가 있었고 지금 정부도 출범한 지 3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준비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구분을 잘 하셔서 국정을 영의 서는 국정, 또 세계 무대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